최고의 정치적 적 맞수. 네, 맞수들이 이제 불꽃 튀게 붙는 것 같아요. 예. 박정희와 김대중, 김대중과 박정희가 네. 아주 불꽃이 튈 만큼 거칠게 충돌했던 역사적 순간이 있었어요. 네. 우선 이걸 먼저 보시죠.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이며 혁명과업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이 친구가 나의 정적이구나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는 1967년이죠. 67년. 예. 그러니까 67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고 네. 나서 바로 치러지는 첫 번째 정치 이벤트가 국회의원 선거였어요. 네. 김대중이 재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네. 목포에 출마를 했는데 네. 박정희가 이건 도저히 이 사람을 당선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근데 왜 갑자기 아니 박정희는 이미 대통령이 됐고 근데 뭐 김대중이 그렇게 지금까지는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못하게 했을까요? 박정희는 사실 계속 김대중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대중이 아주 사사건건 박정희가 하는 많은 일들을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의 어떤 정치에 있어서 나의 통치에 있어서 걸림돌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이제 박정희의 특명이 목포, 즉 김대중의 지역구인 목포로 떨어집니다. 여당 후보 10명이나 20명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김대중만은 절대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목포에 바로 이제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김병삼을 후보로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김대중 대 김병삼의 싸움이지만 예. 사실상은 김대중과 박정희의 싸움이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야. 즉 이른바 목포의 전쟁의 서막이 오른 거죠. 대통령과 어찌 보면 초급 정치인의 싸움이네요. 박정희는 네. 선거에서 네. 김대중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총력을 다 합니다. 네. 우선 민심을 사기 위해서 네.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데 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돈이죠. 저 어렸을 때 이 80년대 진짜 통반장들이 돈 들고 다녔어요. 여당 찍으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추악한 방법이 역시 돈인 것 같습니다. 아, 당시에도 17년에 이 목포에 이 국회의원 선거에 쏟아진 그 돈이 당시 돈으로 약 2억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2억이라고 하면은 뭐 별로 안 커 보이잖아요. 지금은 오늘날 우리 감각으로 환산하면은 한 66억 정도 66억. 예, 되는 정도의 돈을 쥐어주면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 목포 시내에서 이런 말이 돕니다. 막걸리로 바다를 이루고 국수로 다리를 놓았다. 아, 맞아. 옛날에는 그 할아버지들이 막걸리 드시고 뭐 누구는 고무신 받고 찍어줬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목포에 수많은 돈을 이렇게 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안 됐는지 박정희는 결국 유세 현장에 직접 등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재밌는 게요. 네. 사실 바로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때 자기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목포에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굳이 이제 목포에 내려가서 호남 개발, 네. 또 목포 부두 정비 뭐 네. 이런 것들을 막 공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거의 대통령 공약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고 싶었던 간절함의 정도가 느껴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67년 국회의원 선거 때 목포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에서 잡음이 많았는가? 네. 4년 뒤를 내다본 거죠. 왜냐하면 4년 뒤에 71년도에는 당시 헌법상으로는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선 개헌. 이 삼선 개헌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네. 굉장히 많은 의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김대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떠오르는 네. 하나의 어떤 그 정치 유망주를 어떻게 보면 초장에 좀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의도 속에서 김대중도 알죠. 자기를 지금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공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합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당신이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한 거 보니까 삼선 개헌한 목적이 아니냐. 그냥 다 말해버리는 거네요. 삼선 개헌은 절대로 안 한다. 나보고 삼선 개헌한다는 것은 야당 놈들은 모략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본심을 철저히 감추려고 그랬지만 그걸 꿰뚫어본 김대중의 비판의 결과가 네. 즉 목포의 전쟁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뭐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상 김대중이에요. 맞아요. 역시 짬밥들은 다들 무시를 못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김대중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예. 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마음이 좀 쓰렸겠네요. 모든 걸 퍼붓는데. 이 목포에서는 김대중이 이겼지만 네. 그러나 전국적인 선거에서는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의도했던 대로 언제든지 개헌을 할 수 있는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여당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예. 나는 이왕에 거론되고 있고 또한 여야 정치인들의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을 바라며 박정수, 당신은 지금 입으로는 점잖은 소리 뭐라고 하지만 당신 내심으로는 엄청 다쳐가지고 12년 이후에도 영원히 해먹었던 시험한 백장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아니오. 당선 개헌은 무엇이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전히 1인 독재 국가로 이 나라를 국제를 변해라는 것입니다. 화가 진짜 많이 나셨네요. 당시 야당의 정치인 가운데 저런 이렇게 날카롭게 찌르면서 네.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위험하니까. 결국 당시 여당은 이 날치기로 결국 이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당시 여당이 뭐 조직력이 엄청 좋았어요. 뭐 여당의 당원만 100만 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거기에 뭐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또 그리고 당시 이제 언론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삼선 개헌을 홍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국민 투표 결과 박정희의 의도대로 삼선 개헌안이 통과돼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선거에 세 번째로 또 출마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뭐 어찌됐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삼선 개헌을 이뤄냈어요. 사실 저 정도 힘 갖고 못 이뤄내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그만큼 민주주의가 좀 후퇴한 거죠. 하게 된 후퇴한 거죠. 거죠. 예. 예. 그럼 이걸 막으려면 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했겠어요?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이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네. 네. 그렇죠. 그걸 이제 막지 못하니까 네. 네. 삼선 개헌이 통과된 이후에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다음 저지선이 1971년에 네.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네. 그렇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선거에 지게 선거에서 만들면 이기면 되니까. 되죠. 그죠,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박정희의 대항마로 김대중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아, 예. 여기서 또 두 분이 또, 이게 진짜 이게 숙명의 라이벌일 수밖에 없네요. 예, 예. 예.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사실 좀 눈엣 가시 같았을 것 같아요. 이런 가시가 없지. 그렇죠. 그런데 그 즈음부터 김대중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 이상한 일. 스캔들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음식을 먹었는데 자꾸 위테러? 위가 장이 위태로. 탈라가지고 오. 계속 화장실을 간다. 과연 어떤 추리가 맞을지 대결 키워드를 꿰뚫는 인물비와 히스토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은 동교동 골목엔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어났고 고소한 음식 냄새가 골목을 맴돌았죠. 그런데 갑자기 오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누군가 동교동 그 집에 사제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골목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에 잡힌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자 동교동 사람들은 다시금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이제 겨우 14살밖에 되지 않은 김대중의 조카였습니다.
야, 이거 뭐 진짜 테러가 맞은 거네요. 아니 조카가 폭탄을 조카가 집을 날려버리려고 폭탄을 14살짜리가 근데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죠. 예. 김대중 의원은 미국에 잠깐 이제 출장을 가 있었는데 네. 집에서 폭발물이 터졌다는 소식을 AP통신으로부터 딱 이걸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네. 김대중은 혹시 이게 누군가의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자신이 미국의 지도자들을 개성 후 만나지 못하도록 빨리 귀국시키기 위한 술책이 아닐까. 네. 사건화시키는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니냐. 이게 일단 한국으로 불러들이려는 작전. 그도 그럴 게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이 사건이 김대중 측에서 꾸며낸 것이라고 증언하면 지금 3천만 원 현금을 즉석에서 주겠다. 오, 경찰이. 그 어린 조카를 호송하는데 120명의 경찰을 동원해요. 굳이? 심지어 그 어린 학생한테 고문을 합니다. 48시간 동안 잠을 안 재우고 네. 구정물에다가 머리를 차갑게 하고 그래서 아이가 결국 장티푸스에 걸려요. 고문받는 도중. 네. 그러다 보니 더 이제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네. 그 개이한 이런 식의 어떤 개이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선거대책 본부장이었던 사람 집이 네. 갑자기 불이 나요. 이제 집이 화재가 나니까 당연히 네. 선거 관련 여러 가지 계획서나 뭐 당 관련 문서 다 불타버립니다. 참 타이밍이 절묘하죠. 네.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잡히긴 잡혔죠. 예. 예. 잡히긴 잡혔다? 예. 아니, 또 무슨 14살 조카 같은 또 이상한 또 그런 범인을 또 내세우는 거 진짜 아니에요?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네. 계속 이러면. 예. 어머! 양희삼이가 맞췄어. 어머! 정막달에 고양이 2마리가 고양이들이 왜 이래가나 온속에 이 집이가 불지르자 이래가지고 그것만 종이를 모두 비거다가 연탄불에 붙잡고 불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양이하고 말이 잘 통하지 못하나. 아니, 그 사실 누구라도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같은 동료들, 내 가족들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애를 데려다가 고문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놓고 동물이 막 그랬다, 불 질렀다 이러는데. 좀 뭐 조금이라도 믿을 구석 있게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김대중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고 투지를 불태우게 되죠. 아, 예. 네. 근데 이제 박정희도 이에 질세라 네. 유세 현장에서 아주 막공방을 펼칩니다. 어떤 얘기일까? 나 궁금하다. 아, 이게 되게 유명한 선거 아니에요? 박정희는 이번에 대통령도 아니야. 민주주의 국가는 한 사람의 장기직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2번 했으니까 이번엔 고마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제가 온다느냐. 공통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박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을 것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정책에 있어서 일대 개혁을 가능하다. 세금 깎아주겠다, 세금 안 받겠다 이런 소리 하면서 당당무계한 소리를 지금 하고 다닙니다. 드디어 4.27 대통령 선거의 날 1238만 7,278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저마다 한 표의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박정희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네. 3선에 성공을 한 것이고 네. 당시 이제 득표율을 보면은 박정희 후보가 53.2%, 네. 그다음에 김대중 후보가 45.2%. 네. 그러니까 결국 한 8% 정도 네. 차이로 이긴 거죠. 이걸 이제 네. 표수로 환산하면은 한 94만 표 정도의 네. 표차로 네. 이긴 거예요. 네. 사실 박정희가 이 선거에 엄청난 사실 뭐 돈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조직도 동원하고 네. 또 이제 약간의 부정선거의 의혹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아직 네. 확인된 건 아니고 네. 의혹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본다면 사실상 박빙의 선거였다. 매우 치열한 박빙의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김대중이 패배했지만 정말 김대중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네. 그 이전에는 체급이 좀 박정희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었는데 이 71년 선거를 같이 치르면서 이제는 박정희와 같은 체급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에게 뭔가 또 시련이 다가오지 않을지. 왠지. 박정희 대통령은 삼선에도 성공을 했겠다. 이제 원하는 바를 다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앞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봤잖아요. 이거는 김대중 주변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는데 박정희가 대통령 된 후에는 김대중 본인에게 직접적인으로 이제 위해가 가해지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2009년 6월 2일 71년 국회의원 선거 시 박 정권의 살해 음모로 트럭에 치여 다친 허벅지 관절이 매우 불편해져서 김성윤 박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네, 이 일기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쓴 일기의 마지막 날짜입니다. 이때로부터 2달 뒤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일기는 여기서 멈춰요.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가끔 보는 그 지팡이 짚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건과 이 일기에 나와서 언급한 사건과 연관이 있죠. 왕복 2차선 국도에서 김대중을 태운 승용차가 달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이 달려오더니 확 김대중이 탄 승용차로 달려든 거였습니다. 팔에 동맥이 잘리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일기에도 나왔듯이 이제 그 다리, 허벅지라든지 관절 이쪽이 크게 다치셔가지고 평생을 고관절염을 시달리면서 사신 거죠.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저지른 일이라는 건가요? 근데 이제 박정희가 이 사건을 직접 지시해서 저질렀다라고 하는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관성을 우리가 현재로서는 인정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수상한 점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트럭의 소유주가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우연치고 아주 절묘한.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71년 대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런 자동차 사고와 더불어 결국 해가 넘어서 72년도가 되면 이제 그 유명한 10월 유신이 이제 선포되면서 이제 국민이 더 이상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없게 되었고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러면서 사실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를 장악하는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연 거죠. 근데 진짜 이제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됐다. 그리고 앞으로 원하는 거 다 하겠다 이거네요. 김대중은 이거를 유신 쿠데타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신문 방송과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 박정희의 저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이걸 또 반대로 보고 있던 또 박정희 대통령은 더 자기 막강해졌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또 도쿄에서 떠들고 있네. 또 화가 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중앙정보부가 도쿄까지 가서 불법적으로 김대중을 납치해오는. 그게 이거였구나. 어머. 이거 엄청 세계적인 뉴스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둘이 문 밖에 나오니까 청년이 한 5, 6명이 달라들어요. 근데 아주 체격들이 좋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 벌써 소상해서 왜 이러느냐고 소리 질렀더니 달라들어서 입을 막아요. 정말 예수님께 매달았죠. 살려달라고. 아니 진짜 이게 대낮에 도쿄 한복판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충격이었는데 호텔에서 사람을 만나고 나오는 순간 공격을 해서 결박을 하고 마취를 해서 손목에 40kg 이상 나가는 무거운 것을 매달게 하고 바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배를 태워서 옮겼죠.
그럼 그 수장이죠. 맞죠? 수장시키려고 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 돌을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럼 뭐 영원히 이제 못 떠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김대중은 그 순간에 아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죽었구나.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체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요란하게 비행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는 미국이 보냈을 거다. 나를 구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다. 맞아. 그래서 그때 그게 CIA에서 보낸 비행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빠뜨리면 니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납치부터 6일 동안 계속 죽느냐 사느냐 그 순간이었는데 납치 마지막 날 김대중이 나타난 곳은 동교동 자기 집 앞이었어요.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납치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되는 거죠. 그럼 미국은 범인이 누군지를 알았나 보네요? 즉각 알았죠. 그래서 미국 CIA가 움직인 거고 CIA가 이제 한국의 청와대에다가 야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납치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런다. 그걸 풀어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건데 말이 요청이지 그게 요청이겠습니까? 외교적 압력인 거죠. 일본은 자기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난데없는 납치 사건,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지내신 사람한테 그렇게 일이 저질러졌으니 주권 침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외교적으로 김대중을 살리는 게 일단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외교 문제로서 이거를 제기를 했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군사정권의 실세 중정이 범인이었네요. 이때는 뭐 다 조금 깨름직한 건 다 중정이 범인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야당의 대표 정치인을 납치할 수가 있죠? 당시에 이제 김대중이 박정희의 가장 강력한 장기 집권 독재의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도 1년 반 동안 밀착 감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중정이 작성한 이 김대중 관련된 내사 보고서가 1000건이 넘어요. 한 1100건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1100건이면 뭐 하루에 2번, 뭐 3번 꼴로 계속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자꾸 이제 비판하고 이러니까 못 참고 그냥 납치 사건을 저질렀네요. 그래서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까지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도 김대중은 계속 어쨌든 제야라는 이름으로 아주 불꽃 튀는 그러한 어떤 대결을 계속 벌이다가 결국 박정희의 죽음으로 그 대결이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목숨 걸고 싸웠다. 맞아요. 목숨 걸고 싸웠죠. 국가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리더십의 방향성과 관련되는 의견 차이일 수도 있어요. 박정희 같은 경우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독재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일단 빈곤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 개발 우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쪽 집단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대중 같은 경우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경제를 안정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이후에 이제 남북한 문제를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구도로 국가의 미래 방향과 관련되는 생각의 차이가 대통령에 대한 권력 투쟁의 양상, 권력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왜냐면 서로 유세장에서 서로 따로 얘기하고 만난 적이 있나요? 설마. 있습니다. 그럼 설마 그 만나가지고 다들 화가 이렇게 좀 나 계시잖아요. 막 눈 찌르고. 눈 이렇게 찌르고 치고 받고 싸운 거 아니겠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못 잡아서 한 번 얼굴이 어떤 얼굴 한가 본다고 갔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엄격한 인상 아니야, 냉철하고. 근데 가니까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더라고. 반전이죠. 그러네요.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정한 인상이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서로를 자극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모습이 결국 우리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